책임져. 이 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쉽게 쓰죠. 근데 말이죠. 법의 세계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5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임이란 단어가 가진 진짜 무게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와, 상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죠.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이고, 아이가 한 실수니까 당연히 부모가 책임져야지. 근데요, 법의 판단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어떨까요? 이건 나한테도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고잖아요. 이럴 때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볼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이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원리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책임의 첫 번째 얼굴부터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얼굴입니다. 아이의 실수는 곧 부모의 책임이다. 정말 그럴까요? 법이 말하는 미성년자 책임의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법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책임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자기 행동이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 바로 그거예요. 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은 아예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데요. 아이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면 법은 아이한테는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럼 그냥 끝이냐? 아니죠. 책임의 화살이 부모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이건 아이의 잘못을 부모가 대신 져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부모님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완전히 별개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와, 근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이 실제 판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법원은 만 3세 아이한테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법은 아이의 능력과 부모의 의무를 아주 철저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이게 어른에게도 찾아올 수 있죠. 바로 만취 상태일 때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정말 단골 변명이잖아요. 과연 이 변명 법정에서도 통할까요? 책임의 두 번째 얼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원칙부터 볼게요. 법적으로 스스로 마음과 몸을 가눌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한 행동은 책임이 없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는 상식하고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심신상실 상태를 자기 스스로, 그것도 고의나 과실로 만들었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법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술을 마셔서 만취한 건 자기 과실로 무책임한 상태를 만든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예외 없이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훨씬 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조금은 낯선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손해배상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은 과실 책임주의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진다. 아주 상식적인 원칙이죠. 그런데 법은 이 대원칙에 아주 특별한 예외를 둡니다.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데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도 않고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을 물었을 때, 혹은 내 건물 간판이 낡아서 뚝 떨어져 길 가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이때 건물주나 견주는 아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걸까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 위험한 물건이나 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또 그 위험을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공평하다는 거죠. 아주 깊은 정책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원칙, 이게 개인을 넘어서 조직, 즉 회사로도 확장됩니다. 책임의 네 번째 얼굴, 바로 사용자 책임 이야기인데요. 직원의 실수는 과연 그 직원 개인의 문제로만 끝날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라서요. 이런 변명, 법적으로는 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바로 사용자 책임 원칙 때문인데요. 회사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걸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 직원이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려서 행인이 다쳤다면 직접 잘못한 사람은 직원이지만 배상 책임은 그 건설회사가 져야 하는 거죠. 여기에도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따른다는 대원칙. 그리고 둘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얼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병원비 정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법이 인정하는 손해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또 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손해는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치료비처럼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하고요. 둘째는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내가 앞으로 벌었을 미래의 수입, 이걸 소극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에 대한 보상,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자료라고 불리는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결국 법이 말하는 책임이라는 건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이게 아니었던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숙도를 섬세하게 고려하고 위험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의무를 지우고 나아가 피해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 끌어안으려는 그런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임의 5가지 얼굴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 속에서 쓰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를 듣기 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법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관계와 사회 전체의 균형을 아주 정교하게 맞춰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